어느 날 오전 방에 앉아있던 내게 갑자기 심장 발작이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문효주 박사를 영영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의사들은 내게 심장 발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늘 경고했었기에 나는 서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문효주 박사가 다친 일꾼을 치료해준 적 있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내 방 바로 위층에 위치한 방에 간신히 올라가 힘겹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방 안 오른쪽 어느 지점에서 유창한 영어로 이름과 용건을 묻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정을 말하자 내가 두들긴 문이 아닌 그 옆쪽의 방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날 반겼다. 6월 말임을 감안해도 유독 더웠던 날이었음에도 나는 문지방을 넘어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기로 몸을 떨어야 했다. 나는 이 누추하고 더러운 하숙집에 이렇게 화려하고 고상하게 장식된 큰 방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낮 동안엔 소파로 쓰이는 접이식 침상, 마호가니 가구, 호화로운 벽걸이, 고풍스런 그림, 그윽한 책장,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단순히 하숙방이 아니라 신사의 서재로 보이게 했다. 에레로 아주머니가 말한 병과 기계들로 가득 찬 내 바로 위층의 방은 다름 아닌 박사의 연구실이었다. 박사의 주요 생활 공간은 바로 그 옆에 맞붙어 있는 방이었다. 그 방은 벽감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고 욕실이 넓어 서랍장들과 성가시는 용품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잘 가려져 있었다. 문효주 박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교양 있고 안목을 갖춘 사람 같았다. 눈앞에 나타난 박사는 키가 작았지만 비율이 훌륭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기품이 흐르는 권위적인 얼굴이었으나 오만해 보이지는 않았고 진회색의 짧은 수염이 멋지게 얼굴을 덮고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켈트 이베리아인의 골격이었지만 구식 코 안경이 깊고 검은 눈을 보호하는 동시에 매부리 코에 얹어져 있어 무어인의 느낌도 났다. 우아하게 가르마가 타져 있는 풍성하고 말끔하게 손질된 머리는 그가 제때 이발을 한다는 걸 알려주었다. 전체적으로 아주 지적이고 고귀한 가문 출신이라는 느낌을 줬다. 그럼에도 그 냉기 속에서 문효주 박사를 보는 순간 어떤 알 수 없는 반감이 느껴졌다. 분명 외모 때문은 아니었다. 창백한 안색과 차가운 손의 감촉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단지 방이 너무 추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한창 더운 날 그런 서늘함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정상은 언제나 혐오와 불신과 공포를 낳는다. 그러나 반감은 곧 존경으로 변했다. 이 신비로운 의사는 얼음같이 차갑고 핏기도 없는 심지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극도로 능숙한 의술을 곧바로 발휘했다. 문효주 박사는 한눈에 내게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완벽한 솜씨로 처치를 마치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 목소리는 잘 다듬어져 있었으나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자신은 죽음의 철천지 원수이고 죽음을 패퇴시키고 절멸시키기 위해 일생 동안 온갖 실험을 하느라 재산과 친구를 모두 잃었다고 했다. 그의 내면에 인류애적 이상이 들끓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을 진찰하고 연구실에서 가져온 약재들로 무약을 제조하면서 박사는 내게 쉴 새 없이 말을 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는 거의 만나볼 수 없는 자신과 비슷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자 과거 좋았던 날이 떠올라 평소 닫아두었던 말문이 트인 것이리다. 문효주 박사의 목소리는 기이하긴 했지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거의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세련된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자신이 행한 실험들을 설명하면서 내 주의를 심장 발작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았다. 그는 심장 약한 것 따위는 걱정할 거리도 안 된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인간의 의지와 의식은 유기체 자체보다도 강하니 전체적인 몸만 원래 건강했고 잘 보존해 왔으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지와 정신력을 길러 신경 활동을 보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감염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 특정 장기들을 제거했다 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심지어 심장이 전혀 없어도 살 수 있는 법을 아니면 적어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고까지 농담조로 말했다. 박사 자신은 어떤 병의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치료를 위해 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식이요법을 아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높은 온도가 계속되면 치명적이라고 한다. 섭씨 12도에서 13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방은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아래층에 있는 내 방에서 자주 들리던 휘발유 엔진의 펌프 소리는 바로 그 냉각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짧은 시간 만에 내 심장 발작은 놀랍도록 진정이 되었다. 내가 그 으슬으슬한 방을 떠날 때에는 난 이 신이 내린 은둔자의 열렬한 제자이자 추종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외투를 걸치고 자주 박사를 찾아뵈었다. 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비밀 연구를 하는지, 그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지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선반에 꽂혀있는 독특하고 놀라운 고대의 책들을 살펴보면서 전율하기도 했다. 평생 알아오던 내 질병도 그의 훌륭한 치료 덕분으로 거의 다 나았다. 그는 중세 학자들의 주술 같은 책들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이 암호 같은 공식들에 희귀한 정신 자극 요법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니 장기들이 작동을 멈춘 후에도 신경계의 물질에 어떤 특수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았다. 나는 발렌시아 출신 의학자 토레스 박사의 이야기에도 감명을 받았다. 토레스 박사는 무녀즈 박사가 18년 전 지금 앓고 있는 합병증의 원인인 큰 병을 앓게 되자 자신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병을 치료하는 실험을 그와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이 존경받는 의학자는 그의 동료의 목숨은 구했지만 얼마 안 가 그 자신은 자신이 싸워오던 우울한 적에 굴복하고 말았다. 무녀즈 박사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얼핏 들은 바로는 치료 과정에서 긴장이 극심했던 것 같다. 보수적인 원로 의사들은 탐탁지 않아 할 방법들까지 동원해가며 치료 절차에 막대한 노력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에레르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내 새 친구의 몸이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천천히 하지만 눈에 띄게 허물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검풀어졌고 목소리는 더 공허하고 몸이 건조해져 갔다. 근육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고 정신과 의지도 불안정해지고 쇠약해졌다. 이 서글픈 변화들을 그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행동했다. 그것은 그의 표정과 말투와 섬뜩한 대조를 일으켜 내 마음속엔 그를 처음 봤을 때의 은근한 반감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다. 이국적 향료와 이집트산 향불에 빠지더니 그의 방은 마치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에 들어온 것 마냥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방도 더 춥게 하기를 원해서 나는 그가 암모니아 순환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기계 펌프를 개조하는 걸 도왔다. 그래서 냉각 기계를 이용해 방 온도를 1도에서 4도 사이로 낮추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영하 2도까지 내렸다. 물론 욕실과 연구실은 그것보다는 온도가 높았다. 물과 화학약품들이 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옆방 사람들은 샘문에서 새어나오는 냉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나는 두꺼운 커튼을 달아 냉기가 덜 스며들도록 조치하는 걸 도왔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병적인 공포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럼 장례 절차 같은 걸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공허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점점 더 곁에 있으면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날 치료해준 은인을 아무 손에 맡겨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매일 그의 방에 조심스럽게 올라가 손수 그의 방을 청소하고 편의를 봐주었다. 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대신 구매해 주었는데 그가 약재상과 실험 물질 공급상에 주문하는 화학약품 리스트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곤 했다. 그의 방 주위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점증하는 공포의 기운이 갈수록 짙어졌다. 전에 말했듯이 하숙집 전체에는 원래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유독 그의 방에서 나는 냄새만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그 모든 향신료와 향불, 남의 도움받기를 거부한 채 매일 끝없이 하는 목욕에 쓰는 그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들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게 그의 질환과 관계있다고 짐작할 뿐 그 병이 대체 무엇일까의 생각이 미치면 오싹해졌다. 에레르 아주머니는 그를 볼 때마다 송호를 그었고 아예 전적으로 그를 내게 맡겼다. 심지어 아들 에스테반이 그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못하겠다. 내가 그에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하면 그는 감히 입에도 못 담을 얘기를 들었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격렬한 감정에 뒤따른 후유증을 두려워하면서도 집념과 활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져만 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질 못했다. 질병 초기에는 좀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더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랜 적 죽음이라는 악마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려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형식적으로 보였던 끼니 때마다 하던 식사도 거의 그만두었다. 오직 정신의 힘만이 그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붙져 뭔가 장문의 문서를 남기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절대 열어보지 말고 자기가 죽고 나면 날더러 그걸 누구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은 어느 동인도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어느 유명한 프랑스 의사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 있었다. 그 의사는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동시에 그에 관해 상상치도 못할 소문이 떠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박사가 죽은 후 나는 이 모든 문서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은 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의 외관과 목소리는 갈수록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역겨워졌다. 그러던 9월 어느 날이었다. 박사의 방에 전기 램프를 고치러 온 한 수리공이 우연히 그를 흘끔봤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 박사는 수리공이 자신을 못 보도록 멀찍이 떨어져 발작을 진정시킬 처방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남자는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겁먹어본 적 없는 참전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0월 어느 날이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간의 공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공포가 찾아왔다. 밤 11시경 냉각장치 펌프가 고장났다. 이러면 3시간 안에 암모니아 냉각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문여주 박사는 다급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나를 불렀다. 박사가 뭐라 형언하기도 힘든 메마르고 그르렁거리는 공허한 목소리로 저주의 말을 퍼붓는 동안 나는 절박하게 그 기계를 고쳐보려 했다. 그러나 기계에 관한 아마추어인 나로서는 소용이 없었다. 야간 정비소를 운영하는 이웃에게 가서 기계공을 불러왔으나 아침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새로운 피스톨을 아침이 되어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붕괴 직전의 운둔자는 보기 기괴할 정도로 분노와 공포에 떨다 간신히 지탱되던 육체마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느닷없이 경련하더니 손으로 눈을 감싼 채 욕실로 뛰어갔다. 잠시 후 손으로 귀를 더듬으며 붕대로 칭칭 감은 얼굴로 욕실에서 나왔다. 나는 다시는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방의 냉기는 체감이 될 정도로 누그러졌다. 새벽 5시쯤 박사는 욕실로 들어가며 야간에 여는 약국에서든 식당에서든 구할 수 있는 얼음은 몽땅 구해달라고 내게 명령했다. 나는 때론 허탕을 치고 때론 얼음을 구해 그걸 닫힌 욕실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럴 때마다 욕실 안에서 끊임없는 철벙거리는 소리와 더 많이, 더 많이 를 외치는 컥컥거리는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날이 밝고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에스테반에게 내가 펌프 피스톤을 구해오는 동안 나 대신 얼음을 구해와 주거나 아니면 내가 얼음을 구해오는 동안 피스톤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에스테반은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심부름을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나는 8번가 모퉁이에서 발견한 한 꾀죄죄한 행색의 불황자를 돈을 주고 고용했다. 나는 그에게 가게 하나를 알려주며 거기서 얼음을 사다 환자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으라고 시켰다. 그러고서 나는 서둘러 펌프 피스톤을 구하고 그걸 설치해줄 기사를 불러오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도통 구할 수가 없자 나는 박사만큼이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끼니도 고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사방에 전화를 하고 지하철과 전차로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정오가 되어서야 나는 시내 외곽에서 마침내 적절한 정비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거의 오후 1시 반이 되어서야 나는 관련 장비를 가지고 두 건장하고 숙련된 정비공을 대동해 하숙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다만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검은 공포가 나보다 한 발 앞섰다. 하숙집은 난리가 나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겁에 질려 소근대고 있었고 한 남자가 깊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잠긴 박사의 방문 안으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몇 하숙인들이 그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고용한 그 불황자는 두 번째 얼음을 배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듯했다. 아마도 호기심이 지나쳤기 때문이리라. 그가 방문을 잠근 것은 아닐 테고 문은 안에서 잠겨진 것 같았다. 문 안에선 알 수 없는 액체가 천천히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에레로 아주머니와 정비공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포로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에레로 아주머니가 철사주 같은 것으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먼저 그 층에 있는 다른 모든 방들의 문을 열어놓고 꼭대기층을 포함 모든 창문도 활짝 열어놓았다.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코를 감싼 채 이른 오후의 따뜻한 햇살로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저주받은 방으로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내딛었다. 뭔가 검고 끈적이는 것이 열린 욕실문에서 거실문에 이어 책상까지 이어져 있었다. 책상 아래에는 역겨운 작은 액체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게 연필로 휘갈겨 쓴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종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던 그 손에서 나온 액체 때문인지 흉측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액체 자국은 소파까지 이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다.
소파 위에 놓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할 수도 없고 감히 말하지도 않으련다. 그러나 그 끈적끈적해진 종이 쪽지에서 내가 발견하고 전율한 것이 무엇인지는 남기려 한다. 나는 그걸 읽고는 성냥에 불을 붙여 종이를 한 줌째로 태워버렸다. 내가 그걸 읽고 경악에 휩싸였을 때 집주인과 두 정비공은 미친듯이 방에서 뛰쳐나가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서는 횡설수설했다. 창문 아래 14번가를 시끄럽게 달리는 차와 트럭 소리를 들으며 노란 햇살 아래 나는 거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그 구역질 나는 글을 읽어 내려갔다. 당시 나는 그 내용을 믿었노라고 고백해야겠다. 지금도 믿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세상에는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그 이후로 암모니아 냄새를 증오하게 됐다는 것, 갑자기 추워져 외풍이라도 불면 실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휘갈겨 쓴 역겨운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끝이군. 얼음이 이제 없어. 그 남자가 날 보더니 도망쳐버렸지. 시시각각 더워지고 있어. 몸의 조직이 더 견디지 못해. 내가 자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군. 의지력과 신경활동에 대해, 장기가 멈춘 후에도 신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 말한 건 말이야. 이론은 좋았으나 육체를 무한정 보존할 수는 없었네. 예측하지 못했던 점진적 퇴화 현상이 일어났지. 토레스 박사도 그 사실을 알았네. 그는 내가 쓴 편지에 따라 나를 이상하고 캄캄한 방으로 데리고 가 되살려야 했네. 그러나 그 일을 더 견디지 못하고 충격으로 죽고 말았지. 그 이후로 내 장기는 다시는 작동하지 않았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걸 인공적으로 보존해야만 했지. 그렇네. 나는 이미 18년 전에 죽었네.